작은 아빠, 저 버리지 마세요. 비가 쏟아지는 밤, 아이는 다급히 골목 끝으로 멀어지는 차를 쫓았습니다. 바람에 밀려 몸이 휘청거리는데도 아이는 숨이 넘어가도록 뛰었어요. 결국 발이 미끄러지며 하수구 옆에 넘어졌어요. 작은 아빠, 가지 마세요. 손을 뻗었지만 아이를 버린 차는 매정하게 사라졌습니다. 27년 후, 회장님 회사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하수구 옆에 버려졌던 그 아이가 이제는 냉정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회장님이 버린 조카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느 시골 마을, 좁은 골목 끝 막힌 하수구 옆입니다. 7살 아이 시안이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서 있습니다. 시안은 유치원도 다니지 못하고 형의 집안에서만 지내던 아이였어요. 세상이라고는 집과 차,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 골목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죠. 오늘 아침 일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강재구가 갑자기 시안의 다락방 문을 두드렸어요. 시안아, 일어났니? 평소와 달리 유난히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시안은 깜짝 놀라 이불을 걷어냈어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방에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오늘 작은아빠랑 드라이브 갈까? 과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시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작은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정말이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 시안이랑 작은아빠랑 단둘이 나가는 거야. 시안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주시는구나. 작은 가슴 속에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빨리 준비해, 금방 출발할 거야. 작은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시아는 부랴부랴 옷을 주워 입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차에 오른 시아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가로등, 흐릿한 건물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처음 보는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 시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 좌석에 작은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가끔 백미러로 시안을 힐끗 쳐다보곤 했죠. 작은아빠, 우리 어디 가요? 시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좋은데 조금만 더 가면 돼. 작은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어요.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시안은 어느새 졸음이 쏟아져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기억도 조각조각 끊어지기 시작했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어요.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만 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깜깜했고 가로등 불빛만 가끔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차가 어느 좁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시안을 깨우며 말했어요. 시안아, 여기서 잠깐만 서 있어. 작은아빠가 금방 올게 알았지? 여기요? 여기가 어딘데요? 시안은 졸린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과 비만 가득했죠. 그냥 잠깐이야, 금방 올게.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작은아버지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비가 얼굴에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작은아빠.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운전석으로 돌아갔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를 후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빠. 시안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빨간 후미등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작은아빠, 가지 마세요. 시안은 다급하게 차를 쫓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다리로는 차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작은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시아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으앗! 시아는 그대로 하수구 옆 진흙탕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흙이 잔뜩 묻었어요. 차는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갔어요. 시아는 젖은 옷을 부여잡고 하수구 옆 철창에 기댄 채 웅크렸습니다. 금방 온다고 했는데. 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금방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만약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작은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못 찾을 테니까요. 하수구 철창 사이로 빗물이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시아는 추위에 몸을 떨며 계속 골목 어귀를 바라봤습니다. 금방 오신대. 금방 오신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시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비와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작은아버지 얼굴도 차 번호도 오던 길도 전부 흐릿하게 지워져 갔습니다. 기억 속에 남은 건 오직 세 가지뿐이었어요. 비, 차, 그리고 버려졌다는 것. 시안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추위와 피곤함에 정신이 흐려졌어요. 작은아빠 오시면 깨워주세요. 시아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하수구 철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근처 국밥집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 비가 이렇게 오는데. 할머니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골목 어귀로 걸어갔어요. 밤중에 순찰 겸 가게 주변을 정리하는 게 할머니의 습관이었죠. 나이가 들어 잠도 잘 안 오고 혼자 가게를 지키다 보니 밤에도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게 뭐지? 골목 저 끝 하수구 옆에 뭔가 작은 것이 보였습니다. 쓰레기 더미인가? 누가 또 함부로 버렸나? 할머니는 투덜거리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자 이상한 게 보였어요.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 신발이었죠. 어머, 이게. 할머니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거기엔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작은 몸은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얘야, 얘야. 왜 여기 이러고 있어? 할머니가 시안을 흔들었어요. 시안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작은아빠 금방 온대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린 것을 이 밤중에 이 빛 속에 혼자 두고 간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얘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이러다 큰일 나. 할머니는 재빨리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시안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작은 몸을 번쩍 안아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죠. 시안은 축 늘어진 채 할머니 품에 안겨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작은아빠 금방 온대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국밥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하게 조여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짓을.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시안을 안고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얘야, 일단 이 옷부터 벗자, 응? 할머니는 서둘러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했어요. 시안의 젖은 옷을 벗기고 차가워진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안은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여전히 파랗게 질려 있었죠. 괜찮아, 괜찮아, 이제 따뜻한 데 왔으니까. 할머니는 다락방에서 예전에 입던 작은 옷가지들을 꺼내왔습니다.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이 어릴 적 입던 옷들이었어요. 이거라도 입혀야지.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옷을 만지는 손끝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꺼내본 아들의 옷이었으니까요.
시안에게 옷을 입힌 할머니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배고프지? 따뜻한 거 먹어야 해. 할머니는 서둘러 국밥 한 그릇을 데웠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자, 천천히 먹어. 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허겁지겁 입에 넣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체해. 할머니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걸까요? 국밥을 마치 마지막 밥인 것처럼 먹어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안은 막 먹은 걸 토해냈습니다. 오래 굶었던 배가 갑자기 들어온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였죠. 어머, 괜찮아? 할머니는 재빨리 시안의 등을 쓸어주며 물을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먹자, 응. 할머니는 이번엔 작은 숟가락으로 국물만 조금씩 떠먹였어요. 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삼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이고 나니 시안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나아졌니? 시아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좀 자자, 피곤하지? 시아는 할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식탁에 엎드려 잠들어 버렸어요. 어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할머니는 시안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불을 펴고 시안을 눕힌 뒤 이불을 덮어줬어요. 잠든 시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새벽 5시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나왔소. 할아버지가 장사 준비를 하러 내려온 겁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안쪽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어요. 이 새벽에 저긴 왜 불이 켜져 있어?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뭐야? 저 애는 누구야? 작은 방 이불 속에 낯선 아이가 자고 있었던 겁니다. 쉿, 조용히 해요, 깨잖아. 할머니가 황급히 방에서 나오며 할아버지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아니, 저 애가 누구냐고. 어디서 왔어?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하수구 옆에서 발견했어요. 비 맞으며 떨고 있더라고. 그럼 경찰에 연락했어야지. 왜 집으로 데려와? 그 꼴을 보고 어떻게 그냥 뒀겠어요. 당장 죽을 것 같았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무슨. 내가 있을 때 왜 남의 자식까지 밥을 먹여야 하냐고. 할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럼 저 애를 다시 하수구 옆에 내다 버리라고요? 할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형편에 애 하나 더 먹이면 어떡해. 쌀값은 누가 대고 옷은 누가 사주고.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저 애를 보고도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단 경찰서에는 신고해야 해. 그게 순서야. 그건 저도 알아요. 날 밝으면 바로 파출소 가려고요. 할머니는 작은 방을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까지는 여기 두자고요. 저 꼴로 또 밖에 내보낼 순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쯤 시안이 깨어났습니다. 낯선 방, 낯선 이불, 낯선 냄새. 시안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디지? 방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깼구나, 잘 잤어? 시안은 할머니를 보고 어젯밤 일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할머니. 응, 여기는 할머니 집이야. 국밥집이고. 넌 어제 밖에서 떨고 있었잖아. 시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좀 물어볼게. 내 이름이 뭐니? 시안이요. 시안이? 예쁜 이름이네. 그럼 시안아, 집이 어디니? 엄마 아빠는?
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전화번호는? 집 주소는? 시아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작은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금방 온다고. 시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학교는 다녀. 몇 학년이야? 시아는 더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학교 안 가요. 안 가. 왜?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할머니는 시안을 데리고 동네 파출소로 갔습니다. 아이를 주었다고요? 경찰관이 신기하다는 듯 시안을 내려다봤어요. 네, 새벽에 하수구 옆에서 혼자 떨고 있더라고요. 실종 신고 들어온 거 있나?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없는데요. 이상하네, 요즘 애들 집 나간 거 아닐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7살이에요. 혼자 집을 나갈 나이가 아니죠. 그렇긴 하네요. 경찰관은 시안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집이 어디니? 엄마 아빠 전화번호는? 시안은 고개만 숙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시안이요. 성은? 김시안, 이시안. 시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성이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경찰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실종아동으로 등록하고 찾는 사람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할머니 연락처 좀 주세요. 네. 할머니는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시안과 함께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구멍가게에 들렀어요. 아줌마, 종이 좀 주세요. 전단지 만들려고요. 할머니는 손수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7살 남자아이, 이름 시안. 그리고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안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자. 할머니가 이불 깔아줄게. 그 방은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연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내 방에 다른 애를 재우는구나. 할머니는 이불을 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아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괜찮아, 푹 자. 할머니가 방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시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작은 아빠 올까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방문을 닫고 나온 할머니는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할머니가 내려오자 할아버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이 생각나요? 그럼. 저 애를 보니까 자꾸 우리 하늘이가 떠올라요.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술을 들이켰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가게 일하느라 한눈판 사이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죄책감은 지금까지도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죠. 하늘이가 저 애를 보낸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일단 두고 보자고. 어차피 찾는 사람 나타나면 보내야지.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시안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아빠 정말 올까? 하지만 골목은 고요했고 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파출소에도 신고했지만 시안을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연락 없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건가? 애 하나 더 먹이려면 쌀값은 누가 돼? 여보, 조금만 기다려봐요. 곧 찾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어요. 시아는 구석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작아지려고 몸을 더욱 움츠렸어요. 내가 짐이 되는구나. 어린 나이지만 시아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자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싸우는 걸 알 수 있었죠. 아침 장사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할머니는 바쁘게 손을 놀렸습니다. 시아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시안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와준다고? 네.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기 물통 좀 날라다 줄래? 무겁지 않게 조금씩만. 네. 시아는 작은 물통을 들고 테이블로 날랐습니다. 양손으로 꼭 잡고 조심조심 걸었어요. 하지만 문턱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물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물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바닥 다 젖잖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시아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이고, 괜찮아. 물 좀 엎질렀다고 뭐 어때? 할머니가 재빨리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처음인데 그럴 수 있지. 다음엔 더 조심하면 돼. 할아버지는 잔소리를 더 하려다가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이 국밥집 앞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애가 어디서 났대? 주워온 애래. 새벽에 하수구 옆에서 떨고 있었다던데. 어머, 불쌍하게. 근데 저 집이 애 키울 형편이나 돼? 글쎄, 장사도 요즘 잘 안 된다던데. 할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무거웠어요. 며칠 후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시안이 물을 날라다 들이자 그 할머니가 시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고, 착하네. 할머니 일 돕는구나.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쥐어줬습니다. 이거 먹어. 시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국밥집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 좋은 사람도 있어.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안을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동네 이장님이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저의 말인데. 네, 이장님. 애를 학교는 보내야지. 7살이면 이제 학교 갈 나이 아닌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으로 학교를 보냅니까? 호적도 없고 부모도 모르는 애를. 그래도 애가 배워야지. 요즘 세상에 학교도 안 보내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이장님은 신경 쓰지 마시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장님이 돌아간 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검정고시라도 보게 하면 안 될까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지금은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 시아는 다락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학교 나도 가고 싶은데. 하지만 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는 이제 국밥집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청소를 했습니다. 빗자루질도 하고 걸레질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오면 큰 목소리로 인사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시안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어머, 저 꼬마 참 귀엽네. 인사성도 바르고. 할머니는 시안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시안을 가게 한쪽에 앉혔어요. 시안아, 할머니가 글자 좀 가르쳐 줄게. 글자요? 응, 이거 봐.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니? 할머니는 가게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기 국밥이라고 쓰여 있어. 우리 가게 이름이야. 따라 써볼래? 할머니는 종이에 큼지막하게 국밥이라고 썼어요. 시아는 연필을 꼭 쥐고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열심히 썼어요. 잘했어. 우리 시안이 똑똑하네. 시아는 처음으로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할머니, 더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하자. 그날부터 시아는 매일 할머니에게 글자를 배웠습니다. 시, 안,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씩 글자를 배워갈 때마다 시안의 세상은 조금씩 넓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시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시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이건 칼 쓰는 거라 위험해. 그럼 옆에서 지켜만 봐도 돼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봐라. 근데 손대지는 마. 시아는 할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썰었어요. 여기 이 부위는 국거리로 쓰는 거고 이건 볶음용이야. 네.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세면 고기가 타고 너무 약하면 제대로 익지 않아.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시아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장사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맛도 중요하지만 손님 기분을 읽는 게 더 중요해. 손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 어떻게 알아요? 눈빛을 봐, 말투를 들어봐. 그럼 알아. 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시안한테 장사 이야기하던데. 애가 물어봐서. 시안이를 키울 생각이에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안을 내쫓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시안은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머니,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시아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빗소리, 어두운 골목, 멀어지는 차. 그때 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시안아, 왜 그래? 할머니가 다가와 시안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이 무섭니까? 시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있잖아.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가 시안을 꼭 안아줬습니다. 시안은 할머니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따뜻해. 그날 밤 시안은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생각은 이제 거의 떠오르지 않았어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고 목소리도 흐릿해졌죠. 그 대신 시안의 머릿속엔 국밥 끓는 냄새, 할머니의 웃음소리, 할아버지의 투덜거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시안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국을 끓이고 있는데 시안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그럼 파 좀 다듬어 줄래? 네. 시안이 작은 손으로 파를 다듬는데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오늘도 부지런하네. 할아버지는 시안의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예전처럼 짜증 섞인 말투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맞게 하고 있어요? 응, 조금만 더 작게 썰면 돼.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시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칼 쥐는 법이 틀렸어. 이렇게 쥐어봐. 할아버지가 직접 시안의 손을 잡고 칼질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투덜거리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시안을 불렀습니다. 시안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할머니. 시안이는 진짜로 우리 집에 있고 싶니? 시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여기선 맨날 밥 먹을 수 있잖아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살자, 응? 네. 며칠 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다시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벌써 석 달인데 이건 고의로 버린 게 확실해 보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키워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드리죠. 이 집이 아이를 잘 키운다고 서류에 남기겠습니다. 그렇게 시아는 공식적으로 두 사람의 임시 보호아동이 되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국밥집에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시안이 학교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년기 아동인데 학교를 안 보낸다고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은 못 보냅니다. 그래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학교를 안 보내면 알았으니 일단 돌아가 보십시오. 할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장님이 돌아간 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교육청에서 나오면. 아이고, 머리 아파. 학교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때 시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학교 안 가도 돼요. 뭐? 할머니가 글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아버지는 시안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는 나중에 보내줄게. 검정고시라는 게 있어. 네. 대신 가게에서 많이 배워. 그것도 다 공부야.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시안에게 본격적으로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눈빛을 봐. 피곤해 보이면 말 걸지 말고 빨리 내줘. 네. 돈 계산은 항상 2번 확인해. 실수하면 신용을 잃어. 네, 할아버지.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 한 분이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굳었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를 잘못 드렸습니까? 1,000원이요. 1,000원. 1,000원은 작은 돈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겐 신용 문제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1,000원을 드리고 국밥 한 그릇을 더 서비스로 내줬어요. 손님이 돌아간 뒤 할아버지는 시안을 불렀습니다. 맞지? 돈 계산 실수하면 저렇게 돼. 명심해. 네, 할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시안은 그날의 일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손님이 뚝 끊겼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쌀통을 열어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쌀이 바닥났네. 내일 사와야지. 돈이 모자라요. 이번 달 전기세도 못 냈는데.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어요. 시아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때문에 더 힘드신 거야. 그날 밤 시아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할아버지가 밤늦게 어딘가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야간 공사장에서 일 좀 했어. 시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밤에 다른 일을 하러 다니신다는 걸요. 할아버지. 괜찮아. 젊을 때도 이렇게 일했어. 하지만 할아버지 걸음걸이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시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밤일 안 하셔도 되게. 다음 날부터 시아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가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도 미리 해놓고 장 볼 준비도 했죠. 어머, 시아나.
이 새벽에 왜 벌써 일어났어? 할머니 도와드리려고요. 할머니는 시안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시안이. 며칠이 지나자 장사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안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본 단골들이 입소문을 낸 거였죠. 국밥집 가보세요. 거기 꼬마가 참 기특해요. 맞아요, 인사도 잘하고.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명절이었어요. 할머니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시안아, 이리 와서 절해.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들이야. 내 나이쯤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어. 시안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응. 30년 전에 할머니가 일하느라 한눈판 사이에 교통사고로 떠났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평생 할머니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어. 내가 좀 더 잘 봤더라면. 시안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고마워, 시안아. 시안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형아, 제가 할머니 잘 모실게요.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시안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시안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서웠을 빗소리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때 작은아버지가 날 버렸지만 덕분에 할머니를 만났어. 시안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꼭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편하게 해드릴 거야.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시안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세월이 흘러 시안은 20살이 되었습니다. 국밥집 다락방에서 책을 펼친 시안은 연필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도대체 검정고시 문제집이었습니다. 낮에는 가게 일을 돕고 밤이면 홀로 공부했죠.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시안아, 너무 무리하지 마. 눈 나빠진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번엔 꼭 붙어야 해요. 사실 시안은 작년에 한 번 떨어졌습니다. 수학 점수가 모자랐어요. 작년에도 그러더니 이번엔 제발 붙어라. 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내려갔습니다. 시험 당일 시안은 긴장한 얼굴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연필을 쥔 손에 땀이 났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엔 꼭 합격할게요. 2달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할머니,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시안은 종이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정말? 어디 봐. 할머니가 달려와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안이.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도 주방에서 나와 시안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고생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21살 시안은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동네 대형마트 식품 코너 직원이었어요. 신입 시안 씨, 여기 진열 좀 부탁합니다. 네, 과장님. 시안은 포장국과 반찬들을 진열하며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왜 이 제품은 잘 팔리고 저 제품은 안 팔릴까? 퇴근 후에도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 반응을 지켜봤어요. 이 국 맛없어. 짜기만 하고. 포장이 너무 허술해. 국물이 새잖아. 손님들의 불평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포장이 안 좋으면 안 팔리는구나. 1년 후 시안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야간 식품 공장에 취직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습니다. 신입, 이거 포장기 돌리는 법 배워. 네, 선배님. 시안은 졸린 눈을 비비며 기계 작동법을 익혔어요. 위생관리, 온도 조절, 유통기한 표시. 하나하나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나면 국밥집으로 가서 할머니 일을 도왔어요. 시안아, 너 언제 자니?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할머니. 돈 모으는 중이에요.
무슨 돈을 그렇게 모아?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할머니는 시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녀석. 우리 걱정은 말고 내 앞날이나 생각해. 25살이 되던 해, 시안은 결심했습니다. 제 가게를 차려야겠어요. 뭐? 할머니가 놀라 물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국이랑 김치, 그걸로 작은 반찬 가게 하나 차리려고요.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니? 돈도 많이 들고. 제가 모은 돈이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해봐라. 망해도 괜찮아. 배운 게 있을 테니까. 시아는 동네 골목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도 직접 썼어요. 시안이네 반찬. 처음 한 달은 손님이 제법 왔습니다. 와, 김치 맛있네요. 국도 진짜 맛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배달이었어요. 주문은 들어오는데 배달할 인력이 없었죠. 시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배달이 어려워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석 달이 지나자 적자가 쌓였습니다. 6달째 시아는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할머니, 저 망했어요. 시아는 국밥집에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한번 해봤으니 뭐가 문제인지 알았잖아. 배달이 문제였어요. 맛은 좋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배달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찾아봐. 네. 포장을 잘하면 되지 않겠어? 손님이 직접 사가는 거야. 시아는 할아버지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포장 기술이 문제였어. 시아는 다시 공장에 취직했어요. 이번엔 포장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이 포장재는 냉장 보관 시 며칠까지 가나요? 이 밀봉 방식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웠습니다. 밤에는 인터넷으로 최신 포장 기술을 공부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28살 시아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작은 공장 하나를 빌렸어요. 할머니, 김치 비법 좀 알려주세요. 왜? 포장 김치를 만들 거예요. 마트에 납품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자기가 평생 지켜온 비법을 시안에게 알려줬습니다. 할아버지도 육수 비율을 가르쳐 줬어요. 이 맛만 지키면 손님은 안 떠나. 명심해. 네, 할아버지. 시아는 직원 2명과 함께 포장국과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마트 3곳에만 납품했어요. 손수차를 몰고 배달하며 점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안 씨, 이거 소금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네, 다음엔 줄일게요. 포장 디자인을 좀 더 예쁘게 하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시아는 모든 피드백을 받아들여 개선했어요. 석 달 후 한 손님이 인터넷 맘카페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이 국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끓여준 맛이에요. 그 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주문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사장님, 전화가 계속 와요. 주문이 폭주합니다. 직원을 더 뽑아야겠어요. 직원 2명이 10명이 됐습니다. 공장도 더 큰 곳으로 옮겼어요. 30살이 되던 해 대형마트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매장에 입점하시겠습니까? 네. 정말이요? 네, 저희 바이어들이 맛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시안의 제품이 전국 마트에 깔리기 시작했어요.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 스토리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시안은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맛 그대로 만들어요. 할머니요? 네, 저를 키워주신 국밥집 할머니요. 명절이 되면 시아는 여전히 국밥집에 내려와 설거지를 도왔어요. 사장님이 왜 설거지를 해요? 직원들이 말렸지만 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제 시작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하지만 성공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가끔 비 오는 밤이면 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때 나를 버린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큰 도시의 한 회의실. 강재구는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남긴 회사를 물려받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중견식품회사 회장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매출이 또 떨어졌습니다. 재무이사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작년 대비 15% 감소입니다. 도대체 왜 이래? 우리 제품 품질이 나쁜가? 재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영업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쪽? 시안푸드요. 젊은 사장이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재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회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정직한 재료를 쓴다고 소문났습니다. 화학 조미료도 안 쓴다고 하고요. 우리도 좋은 재료 쓰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시안푸드를 더 믿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엄청나요. 재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재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순 없는데. 집에 돌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인은 이미 별거 중이었고 아들은 유학 가서 연락도 없었어요. 혼자 술을 마시다 보면 가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비오는 골목 하수구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재구는 잠에서 깨어 식은땀을 닦았어요. 그때 그 애.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었겠지. 누가 주었거나 고아원으로 갔거나. 재구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어요. 한 달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회장님 대출 만기가 다가옵니다. 알고 있어. 연장하면 되잖아. 그게 이번엔 연장이 어렵습니다. 회사 재무 상태를 보니 연장이 안 된다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시거나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재구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면 법정 관리야. 며칠 뒤 주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계약은 갱신이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10년 넘게 거래했잖아. 시안푸드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다시 그 이름이었습니다. 재구는 이를 악물었어요. 도대체 시안푸드가 뭐길래? 재구는 컴퓨터로 시안푸드를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젊은 사장 시안, 정직한 맛으로 승부. 국밥집에서 시작해 전국 브랜드로. 기사 속 사진을 본 재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착각이겠지.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석 달을 못 버팁니다. 회계팀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뭔데? 시안푸드의 협력을 제안하십시오. 재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왜 저쪽에 손을 벌려야 하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쪽 브랜드 파워를 빌려야 살 수 있어요. 재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접촉해봐. 일주일 후 전국식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재구는 비서와 함께 박람회장에 도착했어요. 시안푸드 부스는 어디 있나? 저기 제일 큰 부스입니다. 비서가 가리킨 곳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시식 코너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반면 재구 회사 부스는 한산했습니다. 재구는 씁쓸한 표정으로 시안푸드 부스를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부스에서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손님들과 악수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시안인가? 재구는 그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때 시안이 고개를 돌렸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초 아니 3초쯤 됐을까요?
시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구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 눈빛 왜 나 찍지? 하지만 시안은 곧 시선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제구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시안은 박남 회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저 사람만 보면? 시안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아빠. 그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시안은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 말이 나오지?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비오는 골목, 멀어지는 차 뒷모습, 흐릿한 옆 얼굴. 설마. 시안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강제구 회장.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 사진, 회사 창립 기념 사진. 시안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날 밤 시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만약 그 사람이라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궁금증, 그리고 이상하게도 슬픔까지. 다음 날 제구회사에서 공식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안푸드 사장님께 협력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안은 그 메일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 시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저 회사는 빚더미인데요. 알아요. 그래도 일단 만나보죠. 시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확인해야 해. 그 사람이 맞는지. 며칠 후 첫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제구는 비서와 함께 시안푸드 본사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제구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잘해야 하는데. 회장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협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할 텐데. 하지만 제구는 박람회에서 봤던 시안의 차갑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시안푸드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시안이 들어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안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구는 시안의 손을 잡았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안의 손은 차가웠고 눈빛은 더 차가웠어요. 앉으시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제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회사가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장과 경험이 있고 사장님 쪽은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 잠깐만요. 시안이 말을 끊었습니다. 협력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제가 먼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 시안은 제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장님, 혹시 조카 있으셨습니까? 제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대답해 주십시오. 시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제구는 입술을 떨었어요. 있습니다. 형님 아들이.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입니다. 시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협력권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죠. 예. 갑자기 왜? 회장님 회사 자료를 먼저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시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비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잘 모르겠어. 이상한 질문만 하더군. 이상한 질문이요? 제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왜 갑자기 조카 이야기를? 한편 회의실에 홀로 남은 시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맞아. 그 사람이야. 시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27년 만이네요, 작은아버지. 그날 밤 시안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강제구에 관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확실히 해야 해. 시안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강조사사무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의뢰하고 싶은 건이 있는데요. 사흘 후 탐정이 시안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든 채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시안 사장님이시죠? 네, 앉으십시오. 무엇을 알아봐 드릴까요? 시안은 강제구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십시오. 27년 전 행적도요. 27년 전이요? 네. 특히 그해 가을 어떤 아이를 어디 데려다 놓았는지. 탐정은 메모를 했어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정확하게 조사해 주세요. 일주일 후 시안은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시안아. 갑자기 웬일이야?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시안은 할머니와 가게 안쪽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그때 일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있겠니? 비 오는 밤에 하수구 옆에서. 그때 제가 뭘 입고 있었는지 혹시 남은 게 있을까요? 있지. 다락방에 상자로 보관해뒀어.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시안도 뒤따라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내가 입고 있던 옷이랑 경찰 아저씨가 찍었던 사진도 있어. 시안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작고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흐릿한 흑백 사진 몇 장. 사진 속엔 하수구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린 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차량 한 대. 이 차. 시안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번호판이 흐릿하게 남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좀 빌려가도 될까요? 그래, 가져가. 내 거니까. 시안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시안아, 무슨 일 있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일이 궁금해서요. 시안은 애써 웃으며 내려왔습니다. 이틀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어렵고요. 직접 뵙겠습니다. 그날 오후 탐정은 두툼한 파일을 들고 왔어요. 사진 속 차량을 조회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7년 전 당시 이 차량은 강제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이건 당시 CCTV 자료입니다.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흐릿한 CCTV 영상이었지만 차량과 운전자의 윤곽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이건. 탐정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의 출생 기록입니다. 아버지가 강제구의 형 강재민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저는 네, 강제구의 조카가 맞습니다. 시안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더 있습니다.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강민호가 사망한 후 유산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그 중심에 있었고요. 유산 분쟁. 네. 강제구는 사장님이 유산 분할에 끼어들까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시안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서 7살 아이를 버린 거군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탐정이 떠난 후 시안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울분이 치밀어 올랐죠. 나를 돈 때문에 버렸어? 시안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시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제대로 값을 치르게 해야지.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사장님, 강제구 회사 인수권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CFO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 회사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까지 위험해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안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인수하시겠다고요? 네. 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협력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수예요. 그 회사 이름과 경영권을 전부 가져오는 겁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장님,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시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회사에도 이득입니다. 그쪽 공장 설비를 우리가 쓸 수 있고 인력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부채는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긴 토론 끝에 이사회는 시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제구에게 공식 문서가 전달됐어요. 협력이 아니라 인수라고. 제구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네, 회장님. 시안푸드 측에서 우리 회사를 통째로 사겠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구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미팅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직접 설득하겠어. 며칠 후 두 번째 미팅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도 시안푸드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제구는 비서, 변호사 2명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시안은 여전히 혼자였어요. 사장님, 인수 조건이 너무 가혹합니다. 제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협력으로 가면 안 될까요? 우리 회사 이름은 그대로 두고. 안 됩니다. 시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시안은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비오는 골목 하수구 옆에 쪼그리고 앉은 어린아이. 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회장님, 이 골목, 이 하수구 기억나십니까? 시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제구는 입술을 떨었어요. 어디서 난 사진이야? 27년 전입니다. 비 오는 밤이었죠. 시안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형님 집에 살던 7살짜리 아이 하나.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던 아이였습니다. 제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차에 태우고 멀리 데려가서 하수구 옆에 세워놓고 떠나셨죠. 시안은 차량 사진, CCTV 자료, 출생 기록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말해줍니다. 회장님이 친조카를 버렸다는 걸요. 제구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설마 내가... 네. 시안은 제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제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안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인수 조건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 첫째, 회사 이름은 전부 바뀝니다. 경영권도 저희가 가져갑니다. 둘째, 회장님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십니다. 셋째. 시안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27년 전 일을 포함해서 회사 비리, 세금 문제, 모든 걸 기자회견에서 직접 고백하십시오. 뭐라고? 제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어. 시안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하수구 옆에 버려질 때 저도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아니, 더 무서웠겠죠. 7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이시든지 법정 관리로 가시든지. 시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조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시안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제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변호사들도 비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7년 전의 죄가 이제야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밤 11시. 제구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엔 빈 소주병이 3개나 놓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인이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래? 회사 직원들한테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끊어. 지금 통화할 상황이 아니야.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술 마셨어? 제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술잔을 기울였어요. 머릿속으로 2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작은 시안을 차에 태우고 멀리 나갔던 일.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거짓말을 하고 차를 돌렸던 순간 백미러로 보이던 작은 아이가 쫓아오다 넘어지던 모습. 제구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구는 시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나? 무슨 말씀을 하실 건데요? 부탁이야. 제발. 시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오후 3시 제구는 혼자 시안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비서도 변호사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시안은 여전히 차갑게 말했어요. 제구는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안아, 사장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시안이 말을 끊었어요. 사장님, 조건을 좀 조정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해요? 회사 인수는 받아들이겠어. 내가 물러나는 것도 괜찮아. 제구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좀 빼줄 수 없나? 그건 나를 죽이는 거야. 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왜 굳이 세상에 알려야 하나? 너한테 회사도 넘기고 내가 다 사과하면 되잖아. 회장님. 시아는 제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7년 전 그날 하수구 옆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버려져도 되는 아이구나라고요. 제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20살이 넘어서도 비만 오면 악몽을 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시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장님이 저지른 일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제구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거부하면 법정관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시아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톡톡 쳤어요. 아동 유기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어요. 제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정말 날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거구나. 아니요. 시안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27년 전에 이미요. 제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틀 드렸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주십시오. 시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구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제구는 오랜만에 형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술을 한 잔 따라 땅에 부었습니다. 형님 아들을 버렸어요. 겁이 났어요. 유산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그 아이가 이제 저를 심판하러 왔습니다. 제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구는 결심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다음 날 아침 제구는 시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시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기자회견은 언제 하면 되나? 일주일 후 준비하겠습니다. 알았네.
제구가 전화를 끊으려는데 시안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응. 27년 전 일만 고백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회사 비리, 세금 포탈, 불법 거래. 모두 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제구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난 정말 감옥에. 그건 검찰이 판단할 일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구는 핸드폰을 움켜쥔 채 주저앉았어요. 끝이야. 완전히 끝이야. 일주일 후 기자회견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는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시아나, 밥 먹었니? 네, 할머니. 두 사람은 가게 안쪽에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는 시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시안아, 복수하려고 하는 거니? 시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마음이 편하니? 시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시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가 반대하는 건 아니야. 내가 결정할 일이니까. 할머니. 다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너무 아파하지는 마. 복수가 끝나도 상처가 다 아물진 않을 거야. 시아는 할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알아요, 할머니. 근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할머니는 시안을 꼭 안아줬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곧 시작한다던데요. 강제구 회장이 무슨 발표를 한다는 거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오후 2시 제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구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손이 너무 떨렸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하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27년 전 제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형님의 아들, 제 조카를 비 오는 밤에 하수구 옆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7살밖에 안 된 아이를 유산 문제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다행히 어떤 분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구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 저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제구는 회사 비리, 세금 문제도 하나씩 고백했어요. 30분이 넘는 고백이 끝났을 때 제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견장 뒤편에서 시안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하지만 시안의 가슴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상해.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오히려 공허함만 밀려왔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제구는 시안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제 됐나? 네. 시안은 짧게 대답했어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도 되나? 뭐죠? 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행복했니? 그 국밥집에서. 시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다행이다. 제구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해봤자 소용없겠지만 필요 없습니다. 시안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남남입니다. 제구는 시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제구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시안은 회견장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시안은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중견식품회사 회장, 조카 유기 사건 자백.
27년 전 충격적 진실. 7살 아이 하수구 옆에 재벌 2세의 추악한 민낯. 시아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선 재구가 고개를 숙이고 기자회견장을 나서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들어왔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거절하세요. 네. 그리고 사장님, 속 시원하시죠? 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나가보세요. 네, 사장님. 비서가 나간 후 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럴까? 복수했는데. 오후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아나 뉴스 봤어. 네, 할머니. 괜찮니? 시아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상해요. 뭐가?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공허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거야. 복수는 원래 그래. 끝나고 나면 허전해. 왜요? 복수로는 상처가 안 아물거든. 그냥 덧나는 거지. 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시간 나면 집에 내려와. 할머니가 밥 해줄게.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은 시아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며칠 후 재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나? 시아는 한참을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맴돌았죠. 하지만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만나서 뭘 하지? 더 할 말도 없는데. 그날 저녁 회사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재구회사 직원들이었어요. 10여 명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시안이 내려가자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는 강재구 회장 회사 직원들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함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잘못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는 그저 월급 받으며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일어나십시오. 시안이 말했습니다. 회사 인수는 진행됩니다. 그건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럼 저희는 직원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네. 죄 없는 분들까지 피해를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돌아간 후 시아는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아는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CFO가 물었습니다. 인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강재구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이건 변함없어요. 네,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직원들은 최대한 살립니다. 그리고 시아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브랜드도 완전히 없애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처음 계획과 다릅니다. 압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까지 벌을 받게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입니다. 시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틀 후 시안은 재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재구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왔나? 재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앉으십시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시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인수 조건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뭐?
재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사 이름은 일부 살리겠습니다. 직원들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요. 왜 갑자기?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건 원치 않습니다. 시아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예정대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건 당연하지. 법적 처벌도 받으셔야 하고요. 재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직원들 생계는 지키겠습니다. 재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마지막입니다. 시아나. 재구가 시안을 불렀습니다. 시안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됐습니다. 시안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시안은 잠시 멈춰 섰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주말 시안은 국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서 와 우리 시안이.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아버지도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왔구나. 네, 할아버지.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상을 차렸어요. 할머니가 끓인 국, 할아버지가 구운 생선, 시안이 가져온 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이제 좀 속은 시원하냐? 시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시원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시안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됐어. 복수는 끝났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복수해도 과거는 안 바뀌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사랑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시아나. 저녁을 먹고 시아는 가게 앞을 걸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수구 앞에서 시아는 멈춰 섰어요. 27년 전 이곳에서 떨고 있던 7살 아이. 그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시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을 거야. 비는 계속 내렸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시아는 미소를 지으며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불빛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나, 차 한 잔 마실래? 네, 할머니. 지금 갈게요. 시아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아는 앞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시안푸드 본사 회의실에서 보고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구강제구 회장 회사 인수 후 매출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영업이사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직원 이탈률도 예상보다 낮고요. 생산성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시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 복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급여를 10% 인상했고 복지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계속 신경 써주세요. 직원들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니까요. 네, 사장님. 회의가 끝나고 한 직원이 시안에게 다가왔어요. 작년에 로비에서 만났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직원들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남자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에요. 시아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직원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밥벌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새 사장님이 무섭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존경합니다. 시아는 편지들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다들 열심히 일해주셔서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시아는 오랜만에 혼자 술을 한잔 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1년 전 기자회견 때의 공허함은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직원들의 감사 인사가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의외의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구였어요. 만나줄 수 있겠나? 시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내가 가겠네. 내 회사로. 이틀 후 제구가 시안푸드를 찾아왔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앉으십시오. 두 사람은 로비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잘 지냈나? 네. 직원들이 고맙다고 하더군. 자네 덕분에 다들 일자리를 지켰다고. 시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도 고맙네. 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나 다음 달에 법원 판결이나. 알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아. 변호사가 그러더군. 제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옥은 안 가도 되겠지만 뭐 이미 다 잃었어. 회사도 가족도. 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아나, 사장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사장님, 한 가지만 물어도 되나? 뭐죠? 제구는 시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넨 날 용서했나? 시안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회장님을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쫓아간다고? 네. 그날 하수구 옆에서처럼요. 제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제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잘 지내게. 자네 같은 사람이 이 바닥에서 오래 버텼으면 좋겠어. 회장님도 건강하십시오. 제구는 시안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시안은 제구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상하게도 더 이상 분노가 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남남이 됐구나. 주말 시아는 국밥집으로 내려갔어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 시안이 왔네.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뭐 들고 왔어? 설계도요. 설계도. 시아는 봉투에서 도면을 꺼냈어요. 가게 확장 설계도예요. 이쪽으로 넓히고 좌석도 늘리고. 할아버지가 도면을 봤습니다. 이거 돈 엄청 들겠는데? 제가 다 낼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됐다, 시아나. 왜요? 가게 낡았잖아요. 손님도 더 받을 수 있고. 아니야.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작은 가게가 제일 편해. 하지만 할머니가 시안의 손을 잡았어요. 시안아, 우리는 큰 가게 원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좋아. 그리고 말이야.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돈 많이 쓰게 하고 싶지 않아. 넌 내 돈으로 내 인생 살아. 시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운 마음은 알겠어. 그걸로 충분해. 시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일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거면 됐어.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국밥, 할아버지가 담근 김치, 시안이 가져온 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다가 시안이 문득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번 국 끓여봐도 될까요? 어머, 우리 시안이가. 네. 배운 건 많은데 정작 할머니한테 한 번도 안 해드렸잖아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그래, 해봐라.
이제 내 솜씨도 한번 보자. 다음 날 아침 시아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정성스럽게 국을 끓였어요. 다 됐어요. 시안이 국밥 3그릇을 상에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어요. 어머, 맛없어요? 아니, 맛있어. 할머니 맛이 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배웠네. 이 맛이야. 시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3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 하수구로 흘러가는 물소리.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비 오네.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비 안 무서워요. 시아는 가게 앞 하수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예요. 뭐가? 그때 기억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할머니는 시안을 꼭 안아줬어요. 잘했어, 우리 시안이. 밥을 다 먹고 시안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밥 먹을 때 누구 하나 빼놓고 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시안의 등을 툭툭 쳤어요. 당연하지. 우리 셋이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왜? 정말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시안아. 비는 그쳤고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가게 간판에 새로 쓴 이름이 빛났어요. 시안이네 국밥. 그 아래에서 3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7년 전 하수구 옆에 버려졌던 아이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국밥집에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는 이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 그것이 시안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